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이혼을 선택했던 여성입니다. 세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의 본질은 안 바뀐다. 다만 가려질 뿐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특히 이번에 이혼을 결심하면서 그 말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사람을 쉽게 용서한 결과가 엄청난 배신으로 돌아온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애초에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기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결심한 이혼이었는데 제가 이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있었어요. 배부른 소리 한다. 한마디로 네 주제에 그 정도면 결혼 잘한 거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이혼을 하냐는 의미일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기 싫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남편과 시댁의 만행을 고발하려 합니다. 저는 딸만 둘인 집에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우리 자매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건 생김새 때문이었어요. 언니와 저는 1살 터울이 지는데도 생김새가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어릴 때부터 쌍둥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언니 별명은 큰 쌍둥이, 그리고 제 별명은 작은 쌍둥이였는데 언니랑 저는 그 별명을 꽤나 좋아했어요. 마치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인 것 같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린 제 눈에는 언니가 하는 건 뭐든 신기하고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옷도 그렇고 가방이랑 신발도 그렇고 늘 언니가 쓰는 걸 따라하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니랑 저를 쌍둥이로 오해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언니랑 저는 자라는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오해가 깊었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던 언니와 내가 처음으로 싸움을 하게 된 건 다름 아닌 남자 때문이었어요. 언니랑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오빠였는데 엄마들끼리 친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곤 했어요. 이전까지는 언니는 늘 제 독차지였는데 그 오빠가 나타난 이후로는 저를 들러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동갑내기에 같은 유치원까지 다니고 있어서 둘은 무척이나 친했던 탓에 둘 사이에 제가 낄 틈이 없더라고요. 우리 언니한테 나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어린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빠가 놀러 오는 날이면 괜히 심통을 부리고 짜증을 내곤 했어요. 그런데 그 오빠 심보가 참 고약한 게 제가 심통이 나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저를 쿡쿡 찌르며 자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장난은 제가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이어졌어요. 소야 그만해. 내 동생 울잖아. 오빠는 언니가 나서서 말리고서야 저를 놀리는 걸 멈추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호 오빠가 우리 집에 오는 게 진저를 칠 정도로 싫었지만 엄마끼리도 그렇고 언니랑도 워낙 친한 친구 사이라서 언니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우리 언니를 뺏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수호 오빠는 중학교에 들어가다 무렵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오빠네 아빠가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언니는 절친이 떠났다는 사실에 많이 슬퍼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어찌나 신이 나던지 가만히 있어도 비실비실 웃음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경쟁자가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중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감기에 걸렸던 언니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약도 먹고 오렌지 주스도 빠지지 않고 마셨지만 결국 폐렴으로 악화됐고 어느 날 밤 심하게 열이 오르더니 응급실에 실려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언니가 죽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금방이라도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올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는 울다 지쳐 실신을 하는 바람에 장례식장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빠랑 저랑 둘이서 언니 영정을 지키게 되었는데 저는 영정 사진 속 언니랑 눈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겁이 났거든요. 언니 영정사진을 똑바로 바라보면 진짜로 언니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것만 같아서요. 언니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내 몸의 절반이 날아간 것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꿈에서는 늘 언니를 찾아 헤매고 눈을 뜨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언니가 사라진 집안은 캄캄한 동굴같이 변해버렸어요. 식구들 누구도 전처럼 웃고 떠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할머니가 오셔서 반찬도 챙겨주었지만 제대로 밥을 넘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온 가족이 시든 화초처럼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았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우리 집에는 웃음이 사라져버렸고 생기 없는 사막처럼 돼버렸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언니의 죽음만으로도 힘든 판에 저는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되었거든요. 가끔씩 엄마가 저랑 언니를 혼동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를 끌어안고 언니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를 귀신이라도 본 듯한 눈으로 바라보며 끌어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했어요. 화정아, 우리 화정이 맞지? 내 딸 화정이 맞는 거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우리 화정이가 보고 싶어서 엄마가 미치는 줄 알았어. 저를 끌어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를 보니까 내 가슴이 칼로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한참을 엄마 품에 안겨있던 저는 엄마의 기분을 해치기 싫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수정이야. 그러자 엄마는 입가의 미소를 싹 지우고는 마치 제가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 소스라치며 저를 밀어냈어요. 그리고는 싸늘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엄마 못지않게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던 저는 엄마가 방으로 들어간 지 한참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손길이 내 가슴팍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매정하고 싸늘한 그 느낌이요.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도 안 가고 서운하고 서글픈 마음뿐이었어요. 그때 엄마한테 받은 상처는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어요. 문제는 엄마가 그 후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더니 엄마 가슴속에는 온통 언니뿐이었던가 봐요. 더 이상 아빠도 저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곁에 남은 가족은 외면하고 세상에 없는 언니만 찾아 헤매셨거든요. 결국 엄마의 이런 모습에 아빠는 엄마와 서서히 멀어졌어요. 처음 1년은 엄마가 나아지길 바라며 아빠도 저도 무조건 엄마 기분에 맞춰드렸어요. 그러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엄마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태가 더 심각해져서 아빠와 저한테 히스테리까지 부리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아빠가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했어요. 당신만 힘들어? 당신만 자식 잃었냐고. 나도 수정이도 화정이 그렇게 보내고 하루도 마음 편한 적 없었어. 길 가다가 화정이랑 같은 학교 교복만 봐도 목구멍이 콱 막히는 것처럼 숨도 쉬기 힘들다고. 나도 당신처럼 슬프면 슬프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하고 싶어. 그런데 왜 참는 줄 알아? 아빠니까, 가장이니까. 내가 그러면 당신도 수정이도 더 힘들 걸 아니까 참는 거라고. 우리한테 죽은 딸만 있는 게 아니잖아. 수정이도 있다고. 지 언니 잃고 어린 게 부모 앞에서 힘든 티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부모인 내가 어떻게 티를 내겠어. 당신도 엄마잖아. 남아있는 자식이라도 품고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죽은 자식만 붙들고 사느냐고. 나도 이제 지쳤어. 더는 당신이랑은 못 살겠으니까 우리 헤어지자. 수정이는 내가 키울게. 어차피 당신한테 보내봤자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테니까. 그렇게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이혼을 하셨어요. 그 바람에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 저는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원래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 수도 있었지만 아빠가 반대를 하셨거든요.
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이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나 학교에서도 우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처지라 아무래도 제가 전처럼 생활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전학간 학교에서는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는 것만 알 뿐 세세한 사정은 모르니까 차라리 편하긴 했어요. 대신 교우 관계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새로 이사 온 집도 그렇고 아빠랑 둘이 살게 된 것도 그렇고 새로운 동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모든 게 다 낯설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전부 다 살만했어요. 내 숨통을 막고 있던 커다란 바위가 더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젠 그냥 다 잊고 나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언니랑 엄마한테 더는 죄책감 느끼지 않고 살고 싶어졌거든요. 아빠가 이혼을 결정한 것도 제가 그러길 바라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어요. 그 결과 성적도 많이 오르고 학교에 적응도 금방 할 수 있었어요. 아빠는 언니가 살아있을 때처럼 제게 살갑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모르긴 해도 아빠도 나처럼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전보다 많은 게 자유로워졌지만 딱 하나 금기어가 생겼어요. 누가 먼저 그러자고 한 건 아니었지만 아빠도 저도 언니랑 엄마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게 되었거든요. 비록 단란했던 우리 집은 2년 사이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은 있고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잔인하지만 이보다 현실적인 말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어요. 그 결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도 들어가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연애도 하고 실현도 하면서 남들같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첫 직장에 입사해서 미래의 내 남편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입사 2년차가 되던 해였는데 저희 부서 대리였던 남편과 관계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한 직장 같은 부서에 다니고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점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사내 연애가 금지된 곳이라서 비밀 연애를 해야 한다는 거였죠. 처음엔 비밀 연애가 스릴도 있고 같은 부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에 은근히 쾌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에 있을 때 매 순간 긴장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들키면 어쩌나 조마조마해서 어떻게든 남편이랑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점심 먹을 때도 일부러 남편을 피하려고 혼자 사무실에서 샌드위치로 때우기도 하고 괜히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먹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하나 얼마나 신경 쓰이고 불편했나 몰라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뭐? 임신? 확실한 거야? 테스터로 3번이나 확인했는데 전부 2줄이었어. 내일 반차 내고 병원에 가보려고. 만나는 동안 결혼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지하게 결혼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막연히 우리 결혼하면 저런 집에서 살까? 야외 결혼식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대화가 고작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까지 나오자 남편도 저도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당장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분명 권고사직을 당할 게 뻔하다는 거였어요. 방법은 회사에 비밀로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 뿐이었는데 남편이 그건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결혼식 올리려면 휴가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는 뭐라고 하고 휴가를 받겠어? 역시 결혼식은 무리야. 차라리 결혼식은 애 낳고 나중에 하는 걸로 하는 게 나아. 그보다는 둘 중에 누가 이직을 하느냐를 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자기도 알다시피 내 연차에 이직을 하는 건 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직을 한다 해도 메리트가 없어.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이직을 하면 안 될까? 대리직급은 티오도 많고 아무래도 회사에 적응하는 것도 훨씬 낫잖아.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임신까지 한 채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게 선뜻 내키진 않았어요. 현재 임신 4주차라서 몇 달 사람들 눈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6개월 차를 넘어서면 더는 불러진 배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최대한 시간을 끈다 해도 5개월 남짓밖에는 안 된다는 소리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어느 회사가 새로 입사한 지 몇 달 만에 임신했다고 출산휴가 달라는 여직원을 반기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보다 직급도 높고 상대적으로 월급도 많아서 둘 중 하나가 직장을 포기한다면 그건 나여야 한다는 걸 알기에 제가 이직을 하기로 했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몰고 올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새 직장에 미안하지만 결혼 예정이라거나 출산 예정이라는 건 비밀로 하고 출근을 시작했어요. 새 직장에 적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신경 쓸 일도 많고 임신으로 몸 상태가 엉망이 된 터라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남편과의 결혼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내 아이를 위해 참고 다녔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는 양가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 양쪽 부모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저희 아빠는 황당해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미 애까지 가진 상황이니 결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신 것과는 달리 시댁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임신했다고 해서 꼭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잘들 생각해보고 결정해. 괜히 애 때문에 등 떠밀려 결혼했다가 사니 못 사니 하지 말고 정 안 되면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대놓고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내용은 애 지우고 결혼할 생각 말라는 경고 같았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어머님의 의중을 모를 리 없었기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내가 밖에서 애 만들어 온 거야? 아니잖아. 당신 아들 아이이기도 한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셔? 수정아,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다고 이렇게 화를 내.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하신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아무리 임신하면 성격이 변하는 여자가 있다지만 그래도 넌 너무 심해. 남편은 지나가는 말로 제게 너무 예민하게 반은 거 아니냐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에 순간 철렁했어요. 그건 제가 경험했던 안 좋은 기억 때문이었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자주 말다툼을 하셨는데요. 그때 아빠가 엄마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바로 예민하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만 하면 정색을 하며 꼬투리를 잡고 발악을 하니까 아빠가 말을 걸기 힘들다고 푸념하며 하셨던 말이었죠. 그 후로도 엄마의 예민함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게는 예민하다는 말이 일종의 공포처럼 다가왔어요. 내가 엄마를 닮아 우리 가정을 파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말이에요. 아빠와 이혼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요양원에 계시는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혹시 나도 엄마처럼 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이번 일로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수술 얘기를 꺼낸 뒤로 남편도 살짝 흔들리는 눈치였어요. 말로는 남들 앞에서 축복받는 결혼식이 낫지 않겠냐며 지금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면 식도 당장 올릴 수 없고 아이를 낳을 때 출산 휴가를 받아야 하는 저로서는 회사에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게 결혼을 미루려는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별말 없으시던 저희 아빠가 이 문제를 두고 강경하게 나오셨어요. 성인이라면 응당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네. 내 딸은 잘 다니던 직장도 버리고 전보다 못한 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네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아이는 둘이 만들었는데 설마 내 딸한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네 어머니 뒤에 숨으려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라는 게 시한을 넘기면 아무짝에도 소용없게 되는 걸세. 지금 내 말은 충고가 아니라 딸 가진 아버지로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야. 석 달 안에 식 올리고 혼인신고하게. 더는 안 기다려. 결국 아빠의 강경한 입장 때문이었는지 남편과 시댁에서도 더는 결혼을 미루려는 시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지지부진하던 예식장이며 신혼 찍고 하는 문제들이 아빠의 경고 이후 일사천리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과 시댁은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었단 얘기였죠. 그때 사실 남편한테 크게 실망을 했지만 이미 뱃속엔 애도 있었고 회사도 옮긴 데다 아빠까지 결혼을 강요하는 분위기여서 제가 뭘 어쩔 수는 없었어요. 지금 와서 남편한테 실망했으니 헤어지자고 한들 결국엔 저만 손해였으니까요. 그렇게 첫 발걸음부터 삐걱대던 결혼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문제의 연속이었어요. 입사하고 몇 달 안 됐는데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리자 사무실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뒤에서 엄청 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임신 사실까지 털어놓은 상태여서 욕바지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 같아도 새로 들어온 직원이 그런 식의 행동을 했다면 욕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예단 문제로 트집을 잡더라고요. 상황이 상황인데 정말 중요한 것 빼고는 약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챙길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기려 드는 게 너무 속물 같아 보였어요. 솔직히 예단할 돈을 집 구하는데 보태면 전세 보증금으로라도 남게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겠다고 하는데도 어머님은 막무가내셨어요. 집은 월세로 하더라도 당신이 요구한 예단은 빠짐없이 챙기라는 말에 정말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웃기는 건 어머님이 원하시는 예단 목록이었어요. 밍크코트의 명품백, 고급 피부관리샵, 연간 회원권까지. 누가 보면 제가 의사나 판검사랑 결혼하는 줄 알 거예요. 결국 예단 문제로 시어머니와 저희 아빠는 언성을 높였어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던 두 분의 힘겨루기는 아빠의 최후 통첩으로 일단락이 나고 말았어요. 사부인께서 뭔가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아드님이 억대 연봉의 의사나 판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부모라면 내 자식들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자식 혼사로 자기 욕심 챙길 생각만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하지만 신혼집 보증금 보조해 준 건 외에 저도 더는 해줄 생각이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나는 내 딸 자식 결혼을 시키려는 거지 사부인 허영을 채워줄 생각은 없으니까요. 안 그래도 전세 보증금이 부족했던 남편은 보증금의 절반을 보조해 주겠다는 저희 아빠의 말에 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어머님을 설득하더라고요. 한국에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앞에 놓여 있고 그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결혼 준비는 몸과 정신이 너덜너덜해진 후에야 끝이 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촉박한 일정 속에 고생만 갖춰서 준비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예식장도 마음에 안 들고 웨딩드레스도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거기다 임신으로 몸 상태까지 말이 아니어서 정말 최악의 결혼식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결혼식장에 생각지 못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언니랑 친했던 수호 오빠가 찾아왔더라고요. 결혼식 전에 엄마랑 아빠를 찾아가 청첩장을 드렸는데 엄마들끼리 친했던 탓에 오빠네 엄마가 저희 엄마를 통해 제 결혼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오빠네는 미국에서 사는 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모양이었어요. 거기에 부모님 불화까지 겹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빠네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다더라고요. 부모님의 이혼 후 오빠는 엄마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왔고 아빠는 그곳에서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어느 집이나 상처 하나 없는 집은 없구나 생각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살만해 보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화장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너였어. 언니밖에 모르던 네가 많이 걱정됐거든. 그래도 힘든 시간 잘 견디고 잘 컸네. 언제든 내 도움 필요하면 찾아와. 오빠가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줄 테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살면서 수호 오빠 도움을 받을 날이 있을까 싶었어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일 테니까요. 그런데 살아보니 어떤 경우에도 단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수호 오빠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가장 힘든 순간 오빠를 찾아갔으니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결혼하고 몇 달 뒤 저는 딸아이를 출산을 했고 출산의 여파로 몸무게가 15kg나 늘어버렸어요. 그래도 모유 수유를 하고 육아에 지친 탓에 7kg 정도는 빠졌지만 어찌된 게 예전 몸무게로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직 온전치 않은 몸으로 애 키우랴 살림하랴 거기야 살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살 빼라고 닥달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몸뚱이를 하고 남편 앞에 서고 싶니? 세상에 어떤 남자가 띠룩띠룩 살찐 여자를 안고 싶어 하겠어? 어쩜 그렇게 자기 관리를 못해? 내가 아주 너만 보면 숨이 다 막힐 지경이다. 앞으로 그 살 다 빼기 전까지는 가족 모임이고 뭐고 나을 거 없다. 네 시누이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너 때문에 예비사위 보기 창피하니까 살 빼기 전엔 우리의 결혼식에도 올 생각 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무턱대고 많이 먹어서 찐 살인가요? 어머님도 자식을 둘이나 낳았으니 잘 아실 텐데도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결국 시누이 상견례 때도 저는 어머님의 반대로 참석도 못하고 집에 있었어요. 딱히 시누이 상견례에 가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쪄서 창피하니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간 상황인지라 자존심이 상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시누이 결혼식 전에 살을 쫙 빼겠다고 결심했어요. 육아와 집안일의 강도가 높아서 돌아서면 허기지는 상황이었음에도 식사량을 확 줄였고 그로 인해 빈혈이 생기는데도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임신으로 늘었던 체중보다 5kg나 더 빠졌더라고요. 이젠 전에 입던 옷도 헐렁하게 입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어차피 회사에 복귀도 해야 하니 이래저래 잘 됐다 싶었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시누이를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시누이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얘랑이랑 싸웠다며 낮 시간에 하소연을 하러 저희 집에 왔었는데 한참 얘랑 흉을 보던 중에 실수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인 줄 몰랐다니까요. 자기가 결혼 비용 좀 더 낸다고 얼마나 생색을 내나 몰라요. 게다가 어제는 오랜만에 대창 먹으러 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살찌니까 그만 먹으래요. 그 몸으로 웨딩드레스가 들어가겠냐고요. 이게 결혼할 여자한테 할 말이에요? 이놈의 인간 벌써부터 이러는 걸 보면 안 봐도 뻔해. 우리 오빠처럼 아내가 임신하면 살찐 여자 꼴 보기 싫다고 딴 여자랑 바람 피울 인간이라고요? 그 말에 시누이도 저도 순간 멈칫했어요. 그러니까 시누이 말에 따르면 내가 임신 기간 동안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단 얘기잖아요. 시누이는 말을 다 뱉고 나서야 자기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깨달았는지 얼굴이 사색이 돼버렸어요. 올케 언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오빠가 아니라 내가 아는 오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오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시누이는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아가씨, 됐으니까 하던 얘기나 계속 해봐요. 그이가 누구랑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오빠랑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해줄 테니까 얘기해요. 안 그러면 이 자리에 그이 불러서 삼자대면 할 거니까. 겁에 질린 시누이는 결국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했어요. 남편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직장 후배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제가 직접 일을 가르친 후배였어요. 남편이 제 임신 사실을 알고 그렇게 저를 회사에서 나가게 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였던 거예요. 그때 이미 남편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저를 화나게 했던 건 이런 사실을 어머님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저희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것도 제가 아닌 그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 여자 아버지가 그 회사 전무인데 아무래도 돈 있는 집 며느리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결혼을 반대할 수 없었던 건 저희 아빠의 강경한 태도 때문이었어요. 당시 저희 아빠는 내 딸을 책임지지 않으면 네 인생도 같이 개박살 내주겠다는 식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무 딸과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도 쫓겨날 상황이 되니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했던 거죠. 제가 출산을 하고 육아와 집안일로 그렇게 버거워하는데도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늘 밤늦게야 들어왔어요. 게다가 툭하면 출장까지 생겨서 2박 3일씩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았고요.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다 외도를 위해 개수작을 부린 것 같지만요. 올케 언니, 정말 오빠랑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야 돼요. 안 그럼 저 죽어요.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다 말할게요. 엄마가 언니 괴롭히는 거요. 그거 오빠랑 이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니 내보내고 예림 언니를 며느리로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살 안 뺐으면 내 결혼식에도 언니 대신 예림이 언니가 참석하게 됐을 거예요. 우리 엄마지만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손녀딸까지 낳은 며느리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엄마 딸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봐 무섭다니까요. 철없는 시누이 덕분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어머니의 계획까지 알아버린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어머님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저를 내쫓으려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니 선제 공격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누이가 돌아간 뒤 수호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일엔 변호사만큼 상황 정리를 잘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상황을 전해들은 오빠는 저만큼이나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할 결심은 선 거야? 일단 이혼을 할 건지 아닌지부터 결정해야 계획을 짤 수가 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설마 이런 놈이랑 같이 살 생각은 아닌 거지? 무슨 소리야. 난 이 인간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받은 상처에 10배, 100배로 돌려주고 싶다고. 그렇게 저는 이혼을 전제로 남편에 대한 복수를 준비했어요. 먼저 남편이 출장을 떠났던 날과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비교해 그 인간이 그 시기에 서울에 있었다는 걸 밝혀냈고, 사무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 내연녀와 외도를 하는 사진을 모았어요. 그 밖에도 전 직장 동료들을 통해 두 사람의 스케줄을 체크하고 뒤를 받기도 했고요. 제게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다 모이자 본격적으로 법적 소송에 돌입했어요. 생각 같아선 회사의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걸 회사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호 오빠가 생각한 건 월급 차압이었어요. 남편과 상간녀 직장에 급여 채권을 압류하는 형식으로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린 셈이었죠. 그러자 금세 반응이 오더라고요. 상간녀의 아빠가 그 회사 전무라서 이런 사실이 귀에 들어가면 남편은 그 바닥에서 완전 아웃이거든요. 아주 발등에 불 떨어진 놈마냥 회사 일도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제발 압류 좀 풀어줘. 당신이 하라는 대로 뭐든 할 테니까 제발. 내가 왜? 넌 네 새끼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무런 자책 없이 바람피운 놈인데 내가 왜 그런 개새끼를 위해서 기껏 돈 들여 압류해 놓은 걸 풀어줘야 되는데? 싫어. 너나 그년이나 망실살 제대로 뻗칠 때까지 그대로 둘 거야. 전무님 아시면 아주 볼만하겠다. 애지중지하는 외동딸을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게 상간녀로 만들었으니 말이야. 아, 이참에 너랑 그년이랑 전무님까지 손잡고 퇴사하면 되겠네. 아내랑 자식 두고 바람핀 놈이랑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네 놈이랑 놀아난 년이랑 딸 자식 교육 잘못시킨 전무님까지 아주 볼만하겠는걸?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압류 안 풀어줄 거니까 내 앞에 더러운 이 쌍판 들이밀지 마. 구역질 낼 것 같아. 아, 그리고 니네 엄마한테도 전해.
괜한 남의 집 딸 괴롭힐 생각 말고 당신 아들 새끼 교육이나 잘 시키라고. 어떻게 엄마가 돼서는 바람난 아들 불륜을 돕고 나서니? 그러다 당신 딸 인생 개박살나면 그땐 어쩌시려고. 너랑 니네 엄마 우리 아빠 앞에서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나 네 여동생 결혼식장에 가서 전단지 뿌릴 거야. 너랑 니네 엄마가 나한테 한 짓들 사진까지 첨부해서 말이야. 혹시 법적 처벌 운운하면서 못 오게 할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집어치우셔. 나 너한테 위자료 받아서 그 벌금 내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질척거리지 말고 당장 니네 엄마한테 가서 전하라고. 서슬이 퍼렇게 악을 쓰는 내 앞에서 질질 짜던 남편은 그 길로 본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어떻게든 전무님 모르게 일을 처리할 생각에 아주 전자동 로봇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정작 저는 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저는 수호 오빠를 제 전담 변호사로 내세워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양육권과 친권을 모조리 뺏어오고 남편과 내언녀한테서 위자료도 따로 받았어요. 집을 구할 때 제가 냈던 절반의 위자료까지 포함해 결국엔 남편은 몸만 빼서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돈 많은 집 딸이랑 재혼시키면 된다는 헛된 꿈에 부풀어 있었던가 봐요. 아니, 전무님이 바본가요? 자기 딸 꼬셔서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회사에 쪽팔리게 소문까지 다 나게 만든 놈을 사위로 받아들이게요? 게다가 가진 것도 없고 한번 갔다 온 이혼남을요? 말도 안 되죠. 예전 동료를 통해 들어보니 전무님이 앞장서서 제 남편을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딸 역시 퇴사시키곤 미국으로 보내버렸고요. 그걸로는 분이 안 풀렸는지 남편이 다른 회사에 취직을 못하도록 각 회사 인사과에 이미 손을 써놨다고 하니 남편은 완전 뭐 된 거죠.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고 얼마 뒤 코로나로 인해 세계 모든 경제가 마비됐고 남편은 그 여파로 한동안 취직도 못하고 어머님 집에서 백수로 지냈어요. 지 꼴리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스스로 똥통에 쳐넣은 꼴이죠 뭐. 그리고 저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듬해 재혼을 했어요. 누구랑 했냐면요. 제 이혼 소송을 맡아주었던 수호 오빠랑 했어요. 오빠 하다가 아빠 된다더니 정말 그렇게 됐지 뭐예요. 우리 딸도 갓난아기 때부터 수호 오빠를 봐와서 그런가 제 친아빠로 알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 어떤 게 딸아이를 위해 좋을지 아직은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은 우리 가족한테 주어진 오늘의 행복에 집중하며 살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불행이 닥친다면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친정을 버린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의아하시죠? 결혼을 하는데 왜 친정을 버렸는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는 말과는 관련이 없어요. 간단히 저는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제껏 저는 친정 식구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 태도, 표현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그게 옳지 않고 비정상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시댁 식구들 덕분이었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과는 전혀 다르게 저를 대해주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서 친정을 버릴 수 있었어요. 지금에서 느끼는 거지만 남보다 못한 핏줄이었어요. 여기서 친정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그들을 어떻게 버렸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은 가훈이나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없는 분들은 계셔도 아예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초등학생 때 가훈이나 좌우명을 써서 제출하거나 예쁘게 꾸며 교실에 전시하기도 하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가훈이나 좌우명이 없는 친구들이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가훈이나 좌우명을 만들었던 모습이 말이에요. 그러니 가훈이나 좌우명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 집은 가훈이나 좌우명 같은 게 있어서 머리를 굴려 만들어낼 필요는 없었어요. 저희 집 가훈은 무실력 행위예요. 거짓없이 성실하게 옳은 일을 행하라는 뜻이죠. 저는 초등학생 때 이미 무실력행을 한자로 쓸 수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요. 당연히 제가 스스로 외운 것은 아니었어요. 제겐 배우자가 있었죠. 그건 바로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지역 방송국 보도부에서 근무했어요.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고 제작하는 것이죠. 언론사에는 특별하게 취급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진실을 전달하고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며 취재와 보도를 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진실성, 공정성,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당신이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가치들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죠. 그러다 보니 이 가치들을 쉽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나아가 아버지는 옳은 것에 집요하게 굴었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옳거나 그르거나 둘 중 하나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런 당신만의 잣대를 저에게 가르쳤죠. 아니, 가르치기보다는 혼을 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랜 기억이 아버지가 저를 혼내는 장면일 정도로 어릴 때부터 옳고 그른 것으로 저를 혼냈죠. 그래서 저는 한글을 다 깨우치기 전에 옳고 그른 것을 나눌 수 있었어요. 물론 아버지의 잣대를 기준으로요. 그리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저 또한 옳은 것은 정상, 옳지 않은 것은 비정상으로 취급해 옳은 것, 정상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학창 시절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욕이 정상이 아니야 였을 만큼 확고한 기준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투철하게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성장했어요. 하지만 조금 억울하게도 아버지는 저를 그다지 예뻐하지 않았죠. 저에겐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거든요. 아버지는 저보다 여동생을 더 예뻐했어요. 집에 오니 웬 선물이 있네. 우리 정교회장이 상장을 받아오고. 운영위원장상? 이게 뭐야? 단상에 올라가서 받았어? 네, 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주는 거예요. 학교 발전에 기여한 학생이 받는 거래요. 그럼 이런 상을 받을 사람은 우리 홍현이밖에 없지. 매년 상장이 끊이질 않네. 저번에 받은 모범상이랑 봉사상, 교내 토크감 대회 금상이랑 또 뭐가 있지? 뭐 영어 스피치 대회 은상도 있고. 아빠는 그걸 다 언제 세요? 그래, 맞다. 그걸 다 언제 세고 있어? 아빠는 홍연이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세상이 성적이다가 아니야. 너처럼 다방면으로 뛰어난 일이 성공한다? 어쩜. 아빠가 너한테는 정말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기똥차게 알아서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 아빠는 네가 내 딸이라서 얼마나 고맙고 기특한지 몰라. 당신은 그렇게 좋아요? 또 친구들 만나서 홍연이 자랑할 거죠? 그럼 당연히 해야지. 걔네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한다고. 홍연이처럼 똑부러진 애는 처음 본데. 그렇게 키운 비결이 뭐냐고 만날 때마다 물어봐. 그럼 당신은 뭐라고 해요? 비결? 난 한 것 없다고 하지. 내가 홍연이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뭘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 홍연이가 알아서 잘하는 건데. 아, 그런 말은 했었다. 무슨 말이요? 내가 와이프 하나 기가 막히게 얻은 것처럼 그렇게 딸도 얻어진 거라고 말했지. 당신은 참 나 부끄럽지도 않아요. 사실인걸 뭐. 나는 복받은 남자라니까. 물론 여동생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모범적인 학생에 더 가깝긴 했어요. 아버지의 말처럼 여동생은 공부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재능을 보였어요. 글도 잘 썼고 토론도 잘했고 영어도 자신감 있게 했어요. 아까 상장도 많이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 증명된 실력이었어요. 게다가 노래도 잘해서 축제 때 무대에 오르기도 했죠. 그런 무대에 서는 학생들 중 인기 없는 친구들은 드문 거 아시죠? 여동생은 친구들에게도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게다가 여동생이 전교 회장을 하기 전에 동아리 회장을 했거든요. 전 학년이 참여하는 중앙 동아리였어요. 그 동아리에 가입한 후배들뿐 아니라 선배들도 여동생을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여동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동생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비교적 쉽게 전교 회장이 될 수 있었어요. 여동생이 처음으로 전교 회장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비싼 케이크를 사들고 오셨죠. 최고급 소고기도 사오셨고요. 여동생이 갖고 싶어 하던 무선 이어폰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동생이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에게 혼난 적이 없고 달콤한 칭찬만 들으며 아버지의 자랑이 된 데에 제 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동생보다 3년을 일찍 태어났으니 아버지를 먼저 겪었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지만 어려도 느낄 건 다 느낀다고요. 저는 이미 여동생이 태어난 시점에 어느 정도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혼나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을 할 때마다 조용히 못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 엄지를 빨려고 하면 손을 잡아주었고 이유 없이 울면 재롱을 부리며 웃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밥상에 밥알이나 반찬을 흘리면 아버지가 보지 않을 때 재빨리 닦았어요. 그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선의의 대가가 참혹했어요. 부모님이 저와 여동생을 비교하기 시작했거든요. 홍아야, 너는 또 식탁에 뭘 흘리면서 먹니? 홍현이를 좀 봐. 너보다 3살이나 어린데 하나도 흘리지 않았잖아.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칠칠 맞니? 그리고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 거야? 홍현은 이번에 생일 선물을 한 트럭은 받아왔는데 너는 얼마나 받았어? 인간관계를 소중히 생각해야지. 그것도 재산이야, 재산. 맨날 학교 학원 집이면 어떡하니? 네 나이에 노는 것도 중요해. 공부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 홍아야. 이번에 제일 친한 친구 전학 갔지? 반에서 따로 이야기하는 친구는 있니? 참, 엄마는 걱정이다. 아니, 나도 그렇고 너희 아빠도 그렇고 너처럼 구는 사람이 없는데 너는 완전히 미운 오리 새끼야. 누가 보면 다리에서 좋은 줄 알겠다. 그렇게 안 놀면서 공부하는 것 치고 성적이 유난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 홍현이랑 별 차이 없잖아. 참, 누굴 닮은 건지.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여동생을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여동생이 하는 실수에 당황했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는 것처럼 화를 내지 않았죠. 그리고 영악하게도 여동생은 어느 순간부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깨우친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여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폭탄 선언을 했어요. 저 아나운서가 되려고요. 사실 그 전까지 여동생에게 꿈은 없었어요. 매번 진로를 작성하는 날에 부모님의 꿈인 기자를 적었죠. 그런데 돌연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여동생의 한마디에 광대를 올리며 얼마나 좋아하던지 전직 아나운서였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셋이 똘똘 뭉쳐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부모님이 말하진 않았지만 딸들에게 바라는 진로가 뭐였는지, 왜 그렇게 뉴스를 틀어놓았는지, 다들 직장을 욕하기 바쁜데 왜 아버지는 방송국 칭찬밖에 안 하는지, 퇴직한 지 10년은 넘었으면서 왜 어머니는 거실에서 공부를 하는지 그 모든 이유를 그때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마. 그리고 아버지는 여동생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해 여동생을 유명한 아나운서 학원에 보냈고
어머니는 여동생이 체중 관리를 위해 식단에 신경 썼어요. 그리고 더 자주 뉴스를 보았죠. 부모님의 그런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여동생은 언론정보학과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수시 원서를 넣은 6개의 대학에 모조리 붙었죠. 골라서 대학을 가더니 대학에서 여동생은 날아다녔어요. 동아리를 6개나 가입했더라고요. 무슨 동아리를 그렇게 많이 가입했어? 궁금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사실 더 많았는데 추린 거야. 무슨 동아리 들었는데? 예술 관련 동아리, 환경 관련 동아리, 유기견 보호 동아리, 그리고 방송 동아리도 들었어. 방송 동아리는 할만해? 언니, 나 1학년이잖아. 그런데 벌써 메인 작가다? 블라인드 테스트 했는데 내 원고가 표를 제일 많이 받았거든. 그래? 좋겠네. 1학년이 메인 작가가 된 게 몇 년 만이래. 어디서 글 배웠냐고 물어보더라? 배운 적 없잖아. 그러니까 타고난 건가? 아, 언니는 취업 준비 잘 돼가? 다들 졸업 전에 취직하던데. 원서 얼마나 넣었어? 그냥 뭐. 나중에 아빠한테 손 벌리지 말고 적당한 데 들어가. 어차피 언니는 다 쏘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는 엄청 잘하는 것도 없지만 엄청 못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눌러붙을 수 있는데 가라고. 저는 여동생의 그 말에 괜히 악에 받쳐서 적당한 데는 다 제치고 대기업에만 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해 서류 심사에 다조 합격을 못했죠. 그렇게 2년을 집에서 눈칫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평범한 중소기업의 재무팀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취업하고 2달 뒤 여동생이 아버지가 근무하는 방송국의 신입 아나운서가 되었어요. 직장인이 된 뒤에 여동생도 저도 독립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여동생은 모르겠지만 저는 애초에 독립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직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합격 통보를 받고 어머니는 제가 독립을 해서 집을 나가는 줄 알더라고요. 홍아야, 너 이사 갈 때 책상이랑 그런 거 다 들고 갈 거니? 네? 이사요? 집에서 멀지 않아? 1시간은 버스 타고 가야 할 텐데 출퇴근이 길면 쉽게 지쳐. 저 일단 여기서 다녀볼까 하는데요. 그러니? 엄마랑 아빠는 이제 너희들도 다 컸겠다. 노후 자금을 좀 모아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들어보니까 다 큰 자식들은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주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 드릴게요. 30만 원까지는 드릴 수 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엄마, 홍현이는요? 홍현이? 홍현이는 어쩔 수 없지. 너희 아빠랑 같은 직장이잖니. 같이 출퇴근하면 서로 좋잖아? 그렇게 전 매달 어머니에게 30만 원을 드리고 집에서 지냈고 여동생은 그냥 지냈어요. 처음엔 황당했죠. 같은 자식인데 왜 자꾸 차별 대우를 하지 싶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차라리 돈을 주고 마음 편히 지내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집은 전보다 더 불편해졌거든요. 저희가 다 커서 직장인이 되었을 즈음 어머니는 갱년기가 왔어요. 갱년기가 참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기던 어머니가 게을러졌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쌓인 걸 그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집안일을 다 맡기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갔어요. 엄마, 어디예요? 나 지금 골프장이야. 왜? 오늘도 저녁 먹고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나이스 샷! 네, 그럼 먼저 먹을게요. 너희 아빠는? 홍현이랑 먹고 들어오신대요. 그럼 너밖에 없어? 네, 저밖에 없어요. 장은 봐왔니? 말한 거 다 사왔는데 비트는 없어서 못 사왔어요. 그래? 비트가 있어야 하는데. 사올까요? 됐어. 이제 엄마 차례다. 끊는다? 엄마는 거의 매일 저녁 늦게까지 골프도 치고 저녁도 먹고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 뚜벅이인 저에게 장까지 보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무거운 짐을 들고 퇴근길이라 버스에 자리도 없어서 내내 서 있다가 내렸죠. 게다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건 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나운서가 된 여동생의 히스테리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당시 하나둘 방송을 하기 시작한 여동생은 방송이 나오면 TV를 뚫어질 듯이 쳐다보며 모니터링을 하고 방송이 끝난 뒤에는 휴대폰을 계속 봤어요. 거기까진 이해했어요. 자기 관리니까요. 하지만 한껏 예민해져서는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걸었어요. 가끔 제가 야근을 하고 오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끓이거나 샌드위치를 사오면 온갖 성질을 냈어요. 야, 너 나 다이어트 중인 거 몰라? 나는 너랑 달라서 365일 다이어트 해야 한다고. 너는 돼지처럼 불어도 상관없지만 나는 안 된다고. 어쩜 이렇게 배려가 없어? 나 야근해서 배고파. 네가 방에 들어가면 되잖아. 방에 들어가도 씹는 소리 다 들린다고. 너는 네 동생이 방송에서 돼지처럼 나와서 욕먹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 간식 좀 그만 사다 놔. 진짜 돼지가 되려고 그래? 살찌는 거 한순간이야. 정신 차려. 알겠어. 안 먹을 테니까 들어가. 너 씻을 때 내 폼 클렌징 쓰지 마라. 그거 엄청 비싼 거야. 솔직히 말해. 너 썼지? 오늘 사왔어. 어제 떨어져서 한 번 쓴 거야. 꼴에 좋은 건 알아서. 네가 그래봤자 내 피부 안 돼. 돈 먹은 피부야 난. 너 오늘따라 더 신경질적이다? 저녁 안 먹었어? 내일 아침 방송인데 어떻게 먹니? 아주 사람 속을 긁어라 긁어. 아무튼 내 거 쓰지도 말고 입지도 마. 그 잠옷 내 거야. 그거 벗고 말하든지. 이깟 싸구려 잠옷 좀 입으면 어때서? 내 건 다 비싸잖아. 너랑은 경우가 다르지? 그래 들어간다. 아, 나 내일 분홍색 블라우스 입을 건데 그거 다려주고 자. 뭐? 엄마가 늦게 와서 부탁을 못했어. 그리고 나 다림질할 줄 몰라. 해봐. 해보고 얘기해. 다려. 너 방송에서 네 동생이 쭈글쭈글한 블라우스 입고 조롱당하길 바라는 거 아니지? 그런 식으로 저는 몇 번이나 여동생이 블라우스를 다려줬어요. 정말 집이 지옥이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방송국 워크숍을 다녀온 아버지와 여동생이 집에 왔는데 무슨 일인지 여동생이 씩씩거리며 화를 내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아 진짜. 홍연아, 무슨 일 있니? 여보, 워크숍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그게. 아빠, 그 여자 대체 뭐예요? 뭔데 자꾸 나한테 트집이지? 솔직히 아까 프롬포터 꺼진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돌발 상황이잖아. 말을 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들은 안 그러나? 안 그러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아나운서는 늘 순발력. 그건 순발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나운서는 사람 아니에요? 잠깐 더듬을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라고. 진짜 그 여자 이상하다니까요. 뭐? 내가 늘 아니라다고? 아빠, 그 여자 내가 아빠 딸인 거 알아요? 내가 보도국장 딸인 거 아냐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걸 아는데도 나한테 이런다고요? 뒷일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 꼭 내가 낙하산인 것처럼 나한테만 시비 거는데. 아빠, 그 과장 자르면 안 돼요? 나한테만 그랬겠어요? 다른 아나운서들한테도 그러는 게 분명하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국장이라도 아무나 잘할 수는 없어. 그 여자가 있는 한 내가 낙하산도 아닌데 낙하산 취급을 당해야 한다니까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들이 나 개무시했다고요. 아빠, 내가 낙하산이에요? 말해봐요. 내가 낙하산이냐고요. 아니, 아니지. 그럴 리 없지. 우리 방송국은 대단히 공정한 곳이야. 여동생이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짜증을 냈어요. 저는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서 한마디를 했어요. 네가 낙하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지. 뭐? 여기서 그분을 자르면 네가 낙하산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더 돼?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버티고 더 잘해야지. 오히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분 덕에 네가 회사 사람들한테 낙하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나 가르쳐? 그렇게 얼굴 붉히고 화낼 필요 없다는 거야. 너는 너대로 잘하면 돼. 제가 말하자 여동생은 비명을 질렀어요. 부모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 여동생을 쳐다봤죠.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네가 다려놓은 블라우스 때문에 내가 욕먹었거든? 넌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어떻게 손목에 단추가 있는 블라우스를 다려놓을 수가 있니? 그 덕분에 타닥타닥 아주 자진몰이 장단을 쳤다? 네가 그거 입고 간다며. 내가 언제?
너는 내가 소매에 단추 달린 옷 입으면 안 되는 걸 모르는 등신이라고 생각해? 너는 정말 잘하는 게 없어.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그래봤자 너보다 대학 잘 갔거든. 그러는 애가 중소기업에 들어갔니? 중소기업은 맞아? 그냥 동네 구멍가게 아니야? 그럼 너도 그냥 지방 보도국이잖아. 그러다 저희 자매는 몸싸움을 했어요. 동생이 먼저 달려들었고 저도 참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털썩 넘어졌어요. 아버지가 여동생이랑 제 사이에 서 있고 어머니가 여동생이 얼마나 다쳤는지 살폈죠. 너는 방송해야 하는 애한테 상처 생기면 어쩌려고? 다쳤어? 어디? 부모님이 모두 여동생을 살피는 모습을 보고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애인에게 갔죠. 사실 저는 부모님에게는 비밀이지만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자주 가는 네일샵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소개해줬어요. 홍아씨, 나는 홍아씨 같은 여동생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저도 사장님 같은 언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정말 언니 동생 할까? 좋아요. 우리 동생 만나볼래? 네? 우리 진짜 언니 동생 하자. 우리 동생 괜찮아. 좋은 게임 회사 다니고 있어. 거기 개발자야. 연봉도 꽤 세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친동생을 아무한테나 소개시켜 주다뇨. 하지만 사장님은 2번, 아니 5번은 더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봤죠. 만나러 가는 길부터 저는 거절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로 복잡한 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웃고 말았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 2년이 되었죠. 남자친구와는 둘도 없는 짝처럼 잘 지내요. 취향도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해요. 요새 MBTI가 유행이잖아요. 그것도 찰떡궁합으로 나와요. 인터넷 사주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것쯤은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자주 남자친구에게 당신은 꼭 원석 같다고 말하는데요. 그 정도로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다정하고 젠틀하고 사려 깊어요. 그래서 그런 것쯤은 맞지 않아도 저는 남자친구를 만났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른다고 하죠. 그건 행복할 때 행복을 나누고 싶은 귀한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슬플 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 땐 오히려 감추고 싶어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집안 사정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힘들더라고요. 남자친구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고 울면서 문을 두드리는 저를 보고 남자친구가 놀라서 문을 열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억울함에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천천히 제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 저는 복받쳐서 이제껏 부모님에게서 받은 차별과 부당함을 모조리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이나 말이 없었어요. 저는 괜히 말을 했나 싶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어요. 그럼 결혼할래? 어떻게? 나 모아둔 돈 있어. 결혼하기엔 이루고 싶은 게 많다며. 일도 그렇고 여행도 좀 더 다니고 싶다며? 그래도 너를 외롭게 만들 수 없잖아. 지금 당장이라도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우리 언젠가는 결혼할 거였잖아. 좀 앞당긴다고 생각하지 뭐. 진심이야? 묻자 남자친구는 진심이라고 말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야. 그래서 작은 데부터 시작해야 해. 그래도 너는 괜찮겠어? 저는 이 남자는 프로포즈조차 다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대답은 예스였어요. 그렇게 저는 진정하고 집으로 들어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모님에게는 일절 알리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 어떻게 그걸 비밀리에 붙일 수 있는지 의아하시겠지만 저는 첩보 영화의 주인공처럼 절대 들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상견례 날짜를 잡기 위해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렀어요. 부모님과 여동생은 뜻밖의 존재에 덜컥 놀랐어요. 이 사람 누구야? 네 형부 될 사람. 형부? 네 남자친구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홍아 남자친구입니다. 아니 인사는 됐고 홍아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우리 이제 막 밥 먹었는데 얹히겠다.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언제가 좋으세요? 상견례를 하긴 해야 하잖아요. 아니 너는 통성명도 없이 무슨 상견례야? 지금 장난하냐? 결혼이 장난이야? 여보 일단 진정해요. 홍아야 엄마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린 네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래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니잖아. 아니 언제부터 저를 궁금해하셨다고 그래요? 뭐?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이제껏 저보다 늘 홍연이었으면서 저는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관심 있는 척 하시냐고요. 너 누가 예의 없게 부모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예의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언제부터 저한테 예의를 차렸어요. 아니 존중을 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안 하시는 존중을 제가 딸이라고 꼭 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껏 했잖아요. 그때 남자친구가 저를 말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대신 사과를 했어요. 홍아가 최근에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저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뭐든지 물어봐 주세요.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자 아버지는 크흠 헛기침을 하고 꽤나 장인어른답게 물었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나? 31입니다. 하는 일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회사지? 그것까지 말해야지. 게임 회사 다닙니다. 개발자로 있습니다. 뭐? 게임 회사? 내가 아는 컴퓨터 게임 회사 말하는 거지? 휴대폰 게임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야 시총아, 너 제정신이야? 네가 일을 그만뒀으면 남편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게임 회사? 고작 이런 놈이랑 결혼하려고 우리한테 반항하는 거냐? 이 사람 회사 큰 회사예요.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게임 랭킹에도 들어요. 랭킹에 드는 게 몇 개나 돼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게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덤벼? 뭐? 만만하게 보지 마? 지금 그런 말을 할 때야. 그럼 연봉이 얼만데? 얼마나 버는데 그렇게 의기양양이야? 아버지는 왜 그런 걸 물어요? 말 못하는 거 보니 얼마 못 버는 모양이지?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럼 총각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버지는 가구 배달하시고 어머니는 잘 모릅니다. 제가 10살 때 두 분이 이혼하셔서요. 쭉 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멀쩡한 집에서 컸는데 게임 같은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거나 만들 리 없지.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네, 이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부족함 없이 컸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분이어서요.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요. 퍽이나 그랬겠다. 자네가 다른 집이랑 비교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부모가 완전히 있는 거랑 한쪽만 있는 건 차이가 크거든. 게다가 가구 배달을 해? 그것도 노가다 아닌가?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하다고. 그럼 결혼식 때 어머니는 안 오시는 건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혼한 뒤부터 연락을 한 적이 없어서요. 홍아야, 너 진심이냐? 진심으로 이런 놈한테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왜 그러니? 왜 그렇게 딴짓을 하니? 네가 그래도 우리한테 이렇게 큰 실망을 안겨준 적은 없는데 대체 뭐가 널 이렇게 만들었니? 그럼 집은? 너희들 결혼하면 살 집 말이야. 그런 건 다 준비가 된 거야? 월세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투룸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게 알아보는 중이에요. 뭐? 월세? 투룸? 아니, 자네는 우리 귀한 딸 데려가면서 준비 안에 안 되어 있단 말이야? 뭘 얼마나 귀하게 키웠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손 안 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홍아, 너는 조용히 해라. 이런 건 남자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남자가 책임감이 있어야지.
자기 마누라를 투룸에서 살게 해? 그것도 월세에? 이래서 없는 놈들은. 아버지가 혀를 차며 완강하게 등을 돌렸고 어머니는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죠. 그러다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언니, 설마 임신한 거 아니지? 임신이라는 단어가 불쑥 튀어나왔고 그 단어에 부모님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표정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이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임신 안 했어. 그런데 왜 당황해? 나중에 다 들통날 텐데 그냥 순순히 인정하지. 아니라니까. 홍아야, 진짜니? 엄마 내버려둬요. 어차피 곧 노살인데 그냥 받아줘요. 여동생은 하지도 않은 임신을 기정사실화 시켰어요. 부모님이 깊게 한숨을 쉬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일으켜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한껏 짜증을 냈어요. 됐어요. 기대를 한 내 잘못이죠. 상견례 날짜는 저희가 알아서 잡을게요. 오실 거면 오시고 말려면 마세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이 사람 이혼 가정에서 자랐지만 충분히 사랑받고 컸어요.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요. 부모가 다 있어도 이런 집구석에서 자란 저보다 사랑을 더 잘 알고 주는 법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더 많이 배운다고요. 내가 늘 감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게임에서가 어때서요? 요새 게임이 얼마나 대세인지 모르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도 이 사람은 개발자예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고요. 가구 배달을 하면서 두 남매를 부족함 없이 키우신 분이에요.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사람만큼 다정하고 이 사람만큼이나 똑똑하신 분이라고요. 집에 가면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아버지 존경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홍아, 너 벌써 그 집을 드나들어? 저는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라고 하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상견례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죠. 상견례 전날까지 부모님은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오지 않으려나 보다 했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미루지 않았죠. 그런데 상견례 당일 오전에 어머니에게 확인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저희 식구들도 남자친구의 식구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처음에 무척 어색했어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이 계속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상심한 표정으로 있어서 상견례 분위기는 암울했죠. 사돈어른, 그래도 우리 아들이 부부가 되겠다고 소개하는 자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되는 마음은 100번이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홍아를 이미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게 팔려가는 거지 뭡니까? 저희가 홍아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다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래요. 우리 홍아 어릴 때부터 저희 속썩인 적 없는 맏딸입니다. 성적 우수상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십니까? 학생으로서 그건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은 일 그만두고 다른 걸 하지만 그 회사도 아주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게임이나 만드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건지, 게다가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 가진 것도 없는 남자한테. 저는 지금 이 자리도 꿈 같습니다. 악몽 같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저를 칭찬하면서 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집안을 욕보이는 부모님에게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버럭 화를 내려고 했죠. 그런데 문이 스르륵 열리더라고요. 종업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중년 여자였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강원도에서 출발하니 오래 걸렸네요. 중년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시아버지가 무척 놀랐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중년 여자가 신발을 벗고 들어와 시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혼하신 안사돈 되십니까? 네, 제가 댁따님의 예비 시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하네요. 그래도 저희 아들 상견례인데 제가 와 봐야죠. 결혼식도 안 온다고 하던데요. 모르니까 갈 수가 있나요? 그래도 알게 되었으니 참석할 생각입니다. 물론 결혼을 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그건 저희가 할 말입니다. 왜 그 댁에서 열쇠를 가진 것처럼 말하는지. 아버지의 무례한 말에 시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저와 남자친구에게 말했죠. 이렇게 처음 만나서 미안하지만 아가씨,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어차피 우리 가족들 사이니까. 네. 그럼 미안하지만 부모님이랑 얘기 좀 하게 나가 있어. 얼마 안 걸릴 거야. 그렇게 저희는 밖으로 나왔어요. 아직도 남자친구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이 빠져 있었죠. 남자친구가 의자에 걸터 앉아 멍하게 허공을 봤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남자친구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놀랐지? 내가 엄마한테 부탁했어. 좀 와줄 수 있냐고. 왜? 너 기억 안 나? 우리 엄마 엄청 세. 어디서든 기죽지 않고 자기 할 말 똑바로 하고. 그런데 아빠랑 너랑 나는 몰랐잖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아니, 어머니랑 연락하고 지냈어? 경원아, 우리 엄마 나 결혼식 때 왔었다. 정말? 와서 저 멀리서 내 결혼식 구경하고 봉투도 하고 갔어. 그리고 그 봉투에 명함이 있었지. 처음엔 고민했어. 우리 솔직히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잖아. 나는 그랬거든. 그래서 쉽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 그러다 명절이 왔는데 연락을 하고 싶더라. 그래서 연락을 했어. 엄마가 반갑게 연락을 받아줬어. 그래서 간간히 연락하고 지냈어. 그럼 여기 알려준 것도 누나야? 그렇지. 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았어. 내가 네가 처음으로 홍안에 간 날에 물어봤지? 어땠냐고. 그런데 너 별 대답 안 하면서 침울해 있더라? 그래서 대충 반대하는 건 눈치채고 있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SOS를 쳤지. 조금 늦는다더니 그래도 일찍 왔네? 신우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저도 자연히 시계를 봤죠. 10분이 지나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했죠. 그래서 저는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를 향해 큰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증조모님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으니 너무 노여워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빌 것 없어요. 이미 기자한테 정보 주고 오는 길이에요. 아마 다음 주에 기사 날 거예요. 방송국에서 일한다고 하셨죠? 재미있겠네요. 안 그래요? 자기가 한 짓이 보도되어서 만천하에 알려지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겠네요. 증조모님, 부디 생각을 다시 해주세요. 그게 기사가 나면 정말 전 큰일 납니다. 앞으로 방송국에 다니지 못할지도 몰라요. 제가 정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꽉 채우고 퇴직하는 걸 평생의 목표로 삼아왔어요. 얼마나 소소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디까지 오르는 게 목표인데 전 고작 정년을 다 채우는 게 목표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정하시고 화 푸시고 기사는 제발. 아버지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완강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별일 아니라고 말하더니 저희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비는 이유를 설명해 줬거든요. 내가 리조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 강원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리조트지. 시설에 서비스에 전망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리조트야. 클레임이 걸리는 경우도 거의 없지. 그런데 얼마 전 클레임이 걸렸어. 우리 직원이 싸가지가 없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야. 태도가 엉망이어서 불쾌했다더라고. 나는 그럴 리가 없어서 직원을 통해 확인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떤 아저씨가 우리 직원을 희롱하다가 우리 직원이 맞서서 매뉴얼대로 대응하니 화가 나서 클레임을 건 모양이더라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을 징계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나는 직원에게 잘못한 게 아니면 당당하게 나한테 보고하라고 했어. 그리고 그 손님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지. 아주 큰 단체인데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며칠 뒤에 네 누나한테 네 장인어른 될 사람의 이름을 들었어. 같은 평산 신씨라니 신기했지. 게다가 학렬로 내 5세대 손자더구나. 그렇죠? 아, 네네, 증조모님 맞습니다. 그때 일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땐 술에 취해서. 그건 법 앞에서나 통하는 변명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술에 취해 그랬다고 하면 더 질타를 받죠. 아무튼 너희도 알겠지만 엄마 가문 학렬이나 조상을 뜻깊게 생각해. 그래서 내 이름을 말하자마자 지금 이러고들 있는 거다. 내가 협박한 게 아니야. 자기들이 자진해서 무릎을 꿇은 거지. 노여움이 풀리실 때까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혼자 계신 저희 어머니는 집성촌에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대단한 보도국장이라고 했으니 한번 막아보세요. 막으시면 되잖아요. 왜 벌벌 떨지? 이렇게 막은 기사들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네? 제가 듣기로는 뒷돈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기사 좀 막아달라고? 저희 아버지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암울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여동생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아빠 됐어요. 그냥 아빠 퇴직하세요. 어차피 정년 몇 년 안 남았어요. 별로 불명예스럽지도 않아요. 저기요 아줌마. 딱 봐도 우리 부모님보다 나이 어려 보이는데 증조모 소리 들으니까 좋아요? 아무리 신씨 가문이 이런 차질구리하는 걸 신도 딴지 모시듯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대우받고 싶어요? 고작 이름 때문에? 아까 저희 아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했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빠 보도국장이에요. 상대는 방송국이라고요? 돈도 꽤나 될 텐데. 서운하지 않겠어요? 나는 이름으로 대우받을 생각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그런 운명을 믿는 사람이 많아서 내 학렬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보도국장, 방송국 다 필요 없습니다. 매년 저희 리조트에서 워크숍이니 뭐니 했던 것 같은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잘 되고 있는 리조트예요. 게다가 나는 호텔도 있고 7번 국도를 따라 펜션도 있죠.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집안이 빵빵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걸 반대했지만 아무튼 아가씨, 아까 돈이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죠? 내가 정말 더 해볼까요? 돈으로 비비면 누가 이길지 해봐요? 저희 아버지가 여동생도 같이 무릎을 꿇게 하고 빌도록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봤죠. 저와 남자친구를 향해 물었어요. 이제 그만할까? 홍아야 제발 아버지 무릎 아프다. 너희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식구가 다리에 쥐가 났는지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기사는 그대로 보도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옳은 행동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아마 본인도 괴로울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보도해 주세요. 벌도 달게 받을 거예요. 홍아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니? 저희 이제 앞으로 우리하지 말죠. 무슨 자기들 필요할 때만 우리 하니까 짜증나네요. 저 이제 이 집 딸 안 할래요. 앞으로 좋아하는 딸이랑 평생 사세요. 그렇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 식구들과 상견례 자리를 나왔고 부모님이 없는 상태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다정한 시댁 식구들과 함께 따뜻한 나날을 보내는 중이에요. 시어머니도 가끔 만나 식사를 하든 커피를 마시든 하고요. 가족을 버렸는데 속이 뻥 뚫린 게 아니라 오히려 메워진 느낌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 싶으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에겐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핏줄보다 진한 가족이요. 저는 제가 선택한 가족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